어머님이 가족이에요? 아니잖아요. 등본상으로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럼 남이지. 며느리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괜히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저쪽에서 구경이나 하시든가요.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간 스튜디오. 며느리는 제가 가족이 아니니 사진 찍을 자격도 없다며 카메라 앞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죠. 그렇게 사진관 구석에 처박힌 저를 뒤로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 행복하게 웃던 아들 가족,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대못을 박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평생 피눈물 흘리게 될 거란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차명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딱 69이 되었어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모진 풍파 다 견디며 살아왔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제 기구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손자 지훈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장난감 가게를 서너 군데나 돌아다니며 우리 지훈이가 딱 좋아할 만한 최신형 로봇 장난감을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손자 녀석이 펄쩍 뛰며 좋아할 얼굴을 떠올리니 돈이 대수인가 싶어 지갑을 열었죠. 그 귀한 장난감을 누가 볼세라 가방 깊숙이 꼭꼭 숨겨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소은이가 오늘 지훈이 생일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저도 들뜬 마음으로 함께 가기로 했거든요. 화사한 조명이 켜진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를 발견한 소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어제 시장 옷가게에서 산 깔끔한 남색 블라우스를 입고 갔는데 세련된 소은이 눈에는 영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소은이가 사진사에게 손짓을 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기사님. 저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니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와 제 팔을 낚아채듯 잡고 탈의실 쪽으로 거칠게 끌고 갔어요. 제 팔을 꽉 잡는 소나기에 어찌나 힘이 들어가 있던지 살이 아려올 정도였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탈의실 구석에 다다르자 소은이가 주위를 살피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촬영은 좀 빠져주셔야겠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소은이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어머님, 옷차림 좀 보세요. 저희 오늘 의상 컨셉이랑 전혀 안 맞아요. 촌스럽게 그게 뭐예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아니, 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오늘 가족사진 찍는 날 아니니? 내가 빠지면 그게 무슨 가족사진이야? 소은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팔짱을 끼고 저를 빤히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은 엄밀히 따지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해서 등본상으로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시어머니도 다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번 촬영은 저희 세 식구끼리만 오붓하게 찍고 싶어요. 소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거기 끼시면 그림이 이상해지고 분위기만 어색해져요. 굳이 보고 싶으시면 그냥 로비 의자에서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먼저 집에 가 계세요.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 상자를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가 꽤 크게 났지만 소은이는 바닥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찾았습니다. 은호야, 너 거기 있니?
제 부름에 아들 은호가 탈의실 커튼 밖에서 고개만 살짝 들이밀었습니다. 은호는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툭 떨구더군요. 엄마 미안해. 우리 오늘 좀 세련되게 예쁘게 찍고 싶거든. 엄마는 나중에 따로 찍어드릴게. 은호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다시 촬영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제 아들마저 저를 외면한 겁니다. 소은이가 턱으로 로비 쪽을 까딱 가리키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왕 오셨으니 짐이나 좀 봐주세요. 가방이랑 코트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요. 카운터에 맡기기엔 좀 찝찝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발이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은이는 멍하니 서 있는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더니 보란 듯이 촬영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스튜디오 밖으로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은호와 소은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 지훈이가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환하게 웃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니 제가 없어서 저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건물 밖 차가운 쇼윈도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딱 봐도 시장표인 느낌이 나는 남색 블라우스를 입은 초라한 할머니 한 명. 누가 봐도 볼품없고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길이 어찌나 멀게만 느껴지던지요.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주인 없는 텅 빈 집이 오늘따라 더 춥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뒤편에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이중 금고가 있었어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묵직한 금고 문을 여니 두툼한 서류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명가 푸드 경영 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명가 푸드는 사실 제가 피땀 흘려 만든 제 회사입니다. 40년 전에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 리어카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 매장을 둔 건실한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 은호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저는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 정체를 가족들에게조차 철저히 숨겨왔거든요. 은호한테는 그저 시장에서 떡볶이 팔아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 사서 월세나 꼬박꼬박 받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혹여나 제 많은 재산만 바라보고 흥청망청 살다가 자립심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 그랬어요. 저는 은호가 부모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세상 헤쳐나갈 힘을 기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은호 명의로 차곡차곡 만들어둔 적금 통장이 6개나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 지훈이를 위해 작성해둔 유산 상속 계획서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돈을 전부 은호와 지훈이에게 물려주려고 꼼꼼하게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에서 띠링 하고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확인해 보니 며느리 소은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은 너무 서운해 마세요. 저희 마음 아시죠?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가증스러운 문자와 함께 사진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니 은호와 소은이 그리고 지훈이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만 쏙 빠진 완벽한 그들만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소중하게 붙여둔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호가 5살 때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거친 손을 꼭 잡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은호의 모습이 담긴 유일한 추억이었죠. 저는 주저없이 그 사진을 거칠게 떼어내 꼬깃꼬깃 구겨서 쓰레기통에 힘껏 던져 넣었습니다. 가슴이 아플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명가 푸드 본사 전문 경영인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딱 2번 울리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연락을 다 주시고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복귀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언제쯤으로 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한치 소홀함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전화를 툭 끊고 저는 어둠이 깔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눈빛이 예전과 다르게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 누군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나른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 소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집안일 좀 도와주실 분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소은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꿀을 바른 듯 달콤하고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섭섭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금방 갈게. 불이 나게 준비해서 은혼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소은이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엉망인 거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기 청소기 좀 돌리고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요즘 가사 도우미 부르려니 돈이 너무 비싼 거 있죠? 그 돈 내고 부르긴 좀 아깝고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육아에 지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묵묵히 청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은이는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소은이가 반색하며 문을 열어주는데 쳐다보니 소은이 친정엄마, 즉 안사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저를 힐끗 보더니 눈인사만 대충 하고 소파에 털썩 앉더군요. 저도 꿈뻑 눈인사를 하고 윙윙거리는 청소기를 밀며 구석구석 거실 바닥을 밀었습니다. 소은이와 안사돈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두꺼운 잡지책을 펼쳐놓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명품 가방 카탈로그였어요. 소은이가 가방 사진을 손가락으로 콕 찍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이번 시즌 신상이라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안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좋네, 좋아. 디자인이 아주 잘 빠졌다. 그런데 돈이 문제지. 네가 무슨 수로 이걸 사겠니? 소은이가 청소하는 저를 곁눈질로 흘끔 보며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시댁떡 보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척척 사던데. 우리 시댁은 돈도 없으면서 며느리 고생만 시키니까 제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안사돈이 한숨을 푹푹 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요즘 세상의 시댁이 가난하면 며느리한테 짐만 되는 거야. 저는 청소기 손잡이를 쥔 손에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이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이를 악물며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자
배가 고팠는지 소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청소 얼추 끝났으면 밥 좀 차려주세요. 저희 배고파서 현기증 나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레 차렸어요. 꼬박 1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겨우 식탁을 차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방에 처박혀 있던 은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자 지훈이도 게임기를 들고 뒤따라 나와 의자에 앉았죠. 지훈이는 식탁 위 반찬을 쓱 훑어보더니 대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 이거 싫어. 안 먹어. 지훈이가 신경질을 부리며 숟가락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은이가 눈을 치켜뜨고 저를 노려보며 타박을 했습니다. 어머님, 애가 안 먹는 반찬을 왜 굳이 만드세요? 미안하다. 지훈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소은이가 혀를 찢찢 차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손자한테 관심 좀 가지시지 그러셨어요. 관심이 없으시니까 뭐가 입에 맞는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밥을 먹던 안사돈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으셨다면서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준비 없이 늙으면 자식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모르시나 봐요. 아들 은호는 밥을 묵묵히 떠먹으며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구석 모서리에 위태롭게 앉아 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목구멍으로 밥이 제대로 넘어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소화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식사가 끝나고 저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뒷정리까지 한 뒤 거실로 나오니 은호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하얀 봉투를 꺼내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은호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너 써라.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어. 은호가 누운 채로 봉투를 받아 슬쩍 열어보더니 돈 액수를 확인하고는 휙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죠. 됐어. 나 바쁘니까 그만 가봐. 은호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며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그때 등 뒤에서 소은이가 안사돈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생색은 밥이나 얻어먹으러 오시는 건지 원. 저는 더 이상 더 있기가 힘들어 도망치듯 신발을 구겨 신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복도가 오늘따라 끝도 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녁 8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인터폰을 볼 새도 없이 문을 열어보니 은호와 소은이가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냐? 은호가 대답도 없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소은이가 거실을 기분 나쁜 눈으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너무 낡고 냄새나요. 이거 파시고 저희랑 합쳐서 같이 사는 게 어때요? 무슨 소리냐? 갑자기 집을 팔라니? 은호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것도 위험하고 고독사라도 하면 어떡해? 집 팔아서 그 돈 우리 집에 보태. 우리가 모시고 살게. 소은이가 팔짱을 끼고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나이 더 드셔서 치매라도 오시면
저희가 다 관리해야 돼요. 정신 온전하실 때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증여하시는 게 세금도 아끼고 서로 좋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고독사 치매라는 말을 내뱉는 아들 부부를 보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 집 팔 생각 없다.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한테는 권리 없다. 그때 은호가 벌떡 일어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 늙어서 돈 쥐고 있으면 뭐해? 은호가 홧김에 텔레비전 옆에 있던 애지중지하던 화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화분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진정해. 그 정신없는 사이 소은이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서랍장을 열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숨겨둔 쌈짓돈 있으시죠? 통장이랑 도장 다 내놓으세요.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기가 막혀 소은이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행동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소은이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저를 확 밀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늙은이가 힘은 왜 이렇게 세?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리다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습니다. 엉덩이와 팔이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며 찌릿한 통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은호는 넘어진 저를 일으켜줄 생각도 하지 않고 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고집 좀 그만 부려. 나 이제 엄마 징징거리는 거 지쳤어. 갈게. 은호가 현관으로 나가버리고 소은이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며 집안이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욱신거리는 팔을 문질러 봤습니다. 팔뚝에 금세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헝클어진 머리와 멍든 팔을 한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명가 푸드 전문 경영인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어인 일이십니까?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세요. 제가 직접 회사로 나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두컴컴한 창밖을 쏘아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참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은호와 소은이는 이제 제 자식이 아니라 제가 무너뜨려야 할 적이었습니다. 저는 폐륜을 저지른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인 6시였습니다.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적여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진회색 투피스 정장, 제가 20년 전 현역 시절에 즐겨 입던 일종의 전투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는데 세월이 무색하게도 옷이 제 몸에 딱 맞춘 듯 들어맞았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평소에는 바르지 않던 립스틱까지 꼼꼼하게 발랐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던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그곳에는 초라한 떡볶이 할머니가 아니라 서슬퍼런 눈빛을 가진 기업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명가 푸드 본사 건물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아닌 회장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통로였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모자를 고쳐 쓰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팅 하고 열리자 넓고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울리며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재훈 사장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 사장 기다리게 했네요. 앉으세요. 저는 익숙하게 회장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가죽 의자의 서늘한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자 몸이 예전의 감각을 기억해내는 듯 했습니다. 김재훈 사장이 두툼한 서류 파일들을 꺼내 책상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분기 경영 실적 보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은 전년 대비 15%가량 증가하며 순항 중입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숫자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매출은 좋군요. 그럼 지시했던 하청업체 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재훈 사장이 기다렸다는 듯 또 다른 붉은색 파일을 꺼내 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 지시하신 대로 송신의 식품 공장을 집중 감사했습니다. 예상대로 위생 불량은 기본이고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송신의 식품, 바로 며느리 소은이의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자료는 확보했습니까? 빠져나갈 구멍 없이요. 예, 걱정 마십시오. 현장 사진과 장부 조작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쳐 적나라한 현장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쥐가 나올 듯 지저분한 작업장 바닥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썩은 원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는군요. 당장 거래 정지 경고장을 발부하세요. 그리고 위약금 청구 내용 증명도 함께 보내세요. 김재훈 사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성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오늘따라 유독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십니다. 어서 와요, 강 변호사. 앉으세요. 강 변호사가 제 맞은편에 앉자 김재훈 사장이 눈치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를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제 모든 법적 대리인 권한을 강 변호사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강 변호사가 웃음기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건 그렇고 아들 은호놈한테 지원했던 자금 회수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법적 검토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다행히 부담부 증여로 처리된 자금이기 때문에 부양 의무 불이행이라는 조건 위반 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은호 명의로 해준 아파트 구입 자금부터 사업한다고 가져간 지원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대략 3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좋아요. 당장 소송 준비 시작하세요. 인정사정 봐줄 것 없습니다. 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드님이신데.
강 변호사, 저한테 이제 아들은 없습니다. 그놈은 이제 그저 악질 채무자일 뿐이에요. 저는 의자를 빙그르르 돌려 통유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발 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법으로라도 가르쳐야죠. 그게 부모의 마지막 도리 아니겠어요? 이제 제 방식대로 아주 혹독하게 가르칠 겁니다. 강 변호사가 등 뒤에서 나지막하고 듬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재훈 사장에게서 보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송신의 식품공장에 감사팀을 파견해 거래, 정지 경고장을 전달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래, 경고장을 받은 송씨 사장 반응은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큰 소리치더군요. 어차피 며칠 뒤 취임하는 신임 회장님한테 줄만 잘 서면 해결될 일이라면서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줄을 잘 서면 된다? 곧 알게 되겠군요.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취임식 날짜는 정확히 2주 뒤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 변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무실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드님 김은호 씨가 회장님 댁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경보가 울려서 제가 먼저 출동했습니다. 제 손에 쥔 휴대폰이 부서질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놈 어디 있습니까? 일단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지금 회장님 댁 앞에서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 상태가 좀...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쏜살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가로등 아래에서 강 변호사가 보안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택시에서 내리는 저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놀라셨죠? 난 괜찮아요. 집 안꼴은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거실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뽑혀나와 널브러져 있고 안방 옷장 문도 활짝 열린 채 옷가지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난장판이 된 거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황상 아드님이 인감도장과 집 문서를 찾으려고 뒤진 것 같습니다. 안방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를 누른 흔적도 발견됐고요.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가 금고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금고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제가 회사 개인 금고로 옮겨놓은 뒤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은호 그놈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냈어요? 강 변호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보안업체에서 현장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아드님이 끌려나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 엄마 집 내가 들어왔는데 니들이 뭔데 난리냐. 엄마 나오라고 해라 하면서요. 그래서요? 제가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 처신 똑바로 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난장판이 된 소파 귀퉁이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이 딱 맞아요.
강 변호사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회장님, 힘내십시오. 이것도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고마워요, 강 변호사. 정말 강 변호사가 없었으면 나 혼자 이 지옥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네요. 강 변호사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밖에 없어서 오히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제 마음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남은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강 변호사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오직 회장님만을 위한 날이 될 겁니다. 고마워요, 강 변호사.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떨리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요.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최고급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희는 일반 손님들은 모르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부드럽게 멈추고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이 감도는 넓은 라운지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전담하던 퍼스널 쇼퍼가 한달음에 달려와 허리를 굽히며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나 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지요? 오늘 특별히 준비해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퍼스널 쇼퍼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쪽의 넓은 피팅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보풀 가득한 낡은 가디건을 벗어 의자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회장님, 이 옷들은 어떻게 정리해 드릴까요? 쇼핑백에 담아 드릴까요? 20년 넘게 아끼고 기워 입었던 제 궁상맞은 세월이 덕지덕지 묻은 옷들이었습니다. 아니요, 담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가져다가 버려주세요. 태워버리든 찢어버리든 제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퍼스널 쇼퍼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치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퍼스널 쇼퍼가 금빛 옷걸이에 걸린 최고급 정장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투피스, 기품 있는 베이지색 원피스, 세련된 네이비 재킷까지 어느 것 하나 제가 평소에는 감히 입어볼 엄두도 못 냈던 고급스러운 옷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걸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이번 시즌 최신상인데 회장님 기품이랑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퍼스널 쇼퍼가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진주색 실크 블라우스와 딱 떨어지는 검은색 팬츠 정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서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깎으려 애쓰던 초라한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품위 있고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탈의실 밖으로 걸어 나오자 퍼스널 쇼퍼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회장님 정말 너무 완벽하게 잘 어울리세요. 사람이 달라 보이세요. 여기에 이 진주 목걸이까지 하시면 활용점정일 거예요. 퍼스널 쇼퍼가 굵은 진주 목걸이를 제 목에 조심스럽게 걸어줬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니 정말 제가 알던 차명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운지 소파에서 기다리던 강 변호사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나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영화배우가 걸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괜히 쑥스러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에요. 늙은이가 옷 좀 바꿔 입었다고 뭐가 그리 다르겠어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원래 이렇게 빛나는 분이셨는데 그동안 너무 감추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퍼스널 쇼퍼가 권해주는 옷 몇 벌을 더 입어보고는 가격표도 보지 않고 모두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백화점 내에 있는 최고급 뷰티 살롱으로 이동했습니다. 원장인 헤어 디자이너가 제 머리카락을 요리조리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스타일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단정하고 세련되게, 그리고 아주 강단 있어 보이게 잘라주세요. 과거에 저는 다 잘라내고 싶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가위를 들고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희끗희끗하고 푸석한 제 머리카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미용실 돈이 아까워 질끈 묶고만 다녔던 제 억척스러운 세월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헤어 디자이너가 드라이를 마치고 거울을 돌려줬습니다. 자,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세련된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단발로 과감하게 자른 머리가 제 얼굴을 더 또렷하고 강인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원장님. 살롱을 나와 로비로 걸어가니 강 변호사가 저를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이제야 진짜 회장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저를 에스코트하여 차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예정대로 은행 일을 처리하러 가시겠습니까? 네, 가야죠.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어요. 은행 VIP 창구에 도착하자 지점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고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카드들, 지금 즉시 모두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적힌 자동 이체 내역들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가족 카드들 아닙니까? 갑자기 끊기면 많이 당황하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당황하라고 하는 짓이니까요. 지금 당장 처리해 주세요. 1분 1초도 지체하고 싶지 않아요. 제 단호한 태도에 직원이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멈추고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는 사용 불가능하고 자동 이체도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은행 문을 나서는데 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가족분들이 난리가 날 텐데요. 괜찮아요, 강 변호사.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게 누구 덕분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대망의 취임식 전날이었기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니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거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이 제 인생 같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바닷바람이 찹니다. 따뜻한 커피 좀 드세요. 고마워요. 향이 참 좋네요. 저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시며 온기를 느꼈습니다. 강 변호사가 난간에 기대며 옛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 기억하세요? 등록금 없어서 휴학하려고 했던 그때요. 기억하고 말고요. 강 변호사가 보낸 절박한 장학금 신청서를 읽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익명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의 변호사 강성현은 없었겠죠.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강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된 거잖아요. 나는 그저 작은 사다리 하나 놓아준 것뿐이에요. 저는 말없이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깨끗이 쓸고 지나갔습니다. 강 변호사, 저는 이제 아들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헛된 희망 따위 다 놓아버렸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회장님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듬직한 강 변호사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취임식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표정이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강 변호사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무척 기대됩니다, 회장님. 내일은 회장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다시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지긋지긋했던 가면극은 모두 끝납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롯이 저 차명숙의 인생을 살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빛나는 삶을 살 거예요. 드디어 결전의 날, 취임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미리 다려둔 마치 갑옷과도 같은 칠흑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서니 초라한 노인 대신 서슬퍼런 눈빛을 가진 당당한 회장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강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을 몰고 저를 호텔 연회장 앞까지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니 명가 푸드 김재훈 사장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 수고 많았어요. 저는 안내를 받아 무대 뒤편에 마련된 VIP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블라인드가 쳐진 창문 틈으로 연회장 안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무대와 그 아래 빈틈없이 앉아있는 하객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김재훈 사장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드님 내외분도 오셨습니다. 그래요? 어디쯤 앉아 있습니까? 앞에서 3번째 열 왼쪽입니다. 사돈 어르신들도 빠짐없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저는 블라인드를 살짝 걷어 그쪽을 쏘아보았습니다. 세상에 며느리 소은이는 어디 시상식이라도 가는 줄 알았는지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앉아 있더군요. 아들 은호 녀석도 못 보던 비싼 양복을 빼입고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도 잔뜩 멋을 부리고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거리가 제법 있었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도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은이가 옆에 앉은 친정엄마에게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취임하시는 신임 회장님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돼. 우리 공장 납품 계약 연장하려면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 알았지? 사돈어른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비장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렇고 말고. 오늘 인사 제대로 받고 명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 챙기마. 걱정 마라. 옆에 있던 은호도 뭐가 그리 좋은지 실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천천히 물러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장내 아나운서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가 푸드 신임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신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양쪽에서 화려한 조명이 팟 하고 켜지며 음악이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김재훈 사장이 제게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슴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가 긴 복도를 지나 무대 뒤편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명가 푸드 신임 회장 차명숙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받으며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제 이름 석자가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명가 푸드 회장 차명숙. 그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소은이의 입이 턱하고 벌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은호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더군요. 사돈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하얗게 질려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가 푸드 신임 회장 차명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객석에서 다시 한번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은호와 소은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회장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김재훈 사장과 강 변호사가 제 뒤를 든든하게 지키며 따라왔죠. 회장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복도 저편에서 왁자지껄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님, 저희는 가족이라니까요? 어머님이 회장님이신데 아들을 막는 게 말이 됩니까? 비켜요. 익숙한 소은이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향해 손짓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들여보내세요. 집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소은이와 은호 그리고 사돈 부부가 앞다투어 굴러들어오듯 들어왔습니다. 소은이가 제 앞으로 달려오더니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은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돈줄이 끊길까봐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요. 은호도 쭈뼛거리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안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눈이 어두워 못 알아뵙고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발밑에 엎드린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 김재훈 사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재훈 사장이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탁 하고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송신의 식품과의 납품 계약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행된 납품 비리와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법무팀에서 이미 접수 마쳤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바깥사돈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통곡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저희 공장 다 망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사돈이 제 다리를 붙잡으려고 기어오더군요. 저는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안팀 부르세요. 강 변호사가 즉시 인터폰을 들어 짧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분들 정중히 밖으로 모셔드려요. 다시는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보안 요원들이 짐짝 들어 올리듯 사돈 부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돈 어른이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회장님, 사돈 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나 죽네. 문이 쾅 닫히고 집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은호와 소은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은호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가족? 나보고 가족이 아니라고 한 건 너희들 아니었니? 등본상 남이라며? 소은이가 바닥을 기어와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늦었어. 이미 버스는 떠났다. 둘 다 나가. 제 호통에 은호와 소은이가 비틀비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은호가 원망 섞인 눈빛으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꼭 이래야만 돼?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어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힘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때 강 변호사가 복도로 따라 나가더니 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집무실 문틈으로 그 통쾌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은호 가슴팍에 안겨주더군요. 이게 뭐예요? 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반환 청구 소송장이잖아. 세상에 3억 5천만 원이라고? 이걸 다 내놓으라고? 강 변호사가 사무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부담부 증여로 지원된 자금입니다. 부모님을 성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증여받으신 거죠. 하지만 김은호 씨는 그 조건을 명백히 위반하셨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은호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서류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자식한테 준 돈을 어떻게 다시 돌려받아?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강 변호사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먼지를 털고 다시 은호에게 정중히 건넸습니다. 어머님을 밀치고 폭언을 퍼부으며 주거 침입하신 것도 전부 녹취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법적 증거입니다.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은호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이럴 수가 다 끝났어. 옆에 있던 소은이가 은호를 일으키려 했지만 은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통유리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폭풍 전야 같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실에 앉아 그동안 공백이 무색할 만큼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재훈 사장이 노크도 할 시간이 없었는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서류 보실 때가 아닙니다. 급히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김재훈 사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태블릿 PC를 제 책상 위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썸네일의 유튜브 영상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충격 단독. 재벌 회장이 된 시어머니의 두 얼굴,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하자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의 며느리 소은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가 푸드 신임 회장의 며느리 송소은입니다. 오늘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은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자 화면에는 슬픈 배경음악이 깔렸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최근 들어 치매 초기 증상을 심각하게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감정 조절도 전혀 안 되셔서 가족들을 못 알아보십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제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앞뒤 맥락은 교묘하게 다 잘려나가고 제가 마치 미치광이처럼 며느리를 핍박하는 모습만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다시 눈물을 훔치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젊은 변호사 한 명이 판단력이 흐려진 어머니를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재산과 경영권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 같은 남자입니다. 영상에는 강 변호사가 저를 부축하거나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앵글과 조명을 조작해 마치 강 변호사가 저를 협박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음산하게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호소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어머니를 그 사람에게서 보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가족은 못 알아보시고 그 변호사 말만 듣고 계세요. 제발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영상 아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네 등쳐먹는 제비 변호사라니 소름 돋네. 당장 구속해라. 관상은 과학이다. 회장 눈빛이 딱 치매 환자 눈빛이네.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수천 개나 달려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힘없이 내려놓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맘카페나 커뮤니티에도 같은 글이 퍼졌습니까? 김재훈 사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랑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을 누군가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지끈거리고 아파왔습니다. 강성현 변호사한테는 연락해 봤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시도 중인데 아직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으로 몰려간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강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 불빛들이 어지럽게 번져 보이더니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눈앞이 까맣게 흐려지더니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요? 눈을 힘겹게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원이었습니다. 제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침대 옆 의자에는 강 변호사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강 변호사,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어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쓰러지신 회장님 휴대폰으로 제게 연락해 주셔서 급히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합니다. 안정이 최우선이니 좀 더 쉬셔야 해요. 그때 병실 문이 쾅 하고 벌컥 열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때 은호와 소은이가 기다렸다는 듯 들이닥쳤습니다. 소은이가 당황한 의사를 강제로 끌고 들어오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여기에요. 저희 어머니 치매 검사 좀 지금 당장 해주세요. 상태가 심각하다고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보호자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강제 검사가 어렵습니다. 절차를 지켜주세요. 은호가 씩씩거리며 의사 앞을 가로막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법적 보호자라니까요. 성년 후견인 신청할 거니까 지금 당장 치매 진단서부터 끊어주세요. 내 어머니 내가 고치겠다는데 의사가 왜 막아? 강 변호사가 벌떡 일어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회장님,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러자 소은이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생중계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소은이의 표정이 가련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저 젊은 남자가 우리 아픈 어머니를 가로막고 못 만나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데 저렇게 힘으로 막고 있다고요. 강 변호사가 소은이의 휴대폰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끄세요. 지금 초상권 침해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소은이가 과장된 몸짓으로 뒤로 넘어지는 척하며 악을 썼습니다. 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 남자가 저를 때리려고 해요. 우리 어머니를 병실에 감금하고 있어요. 병실 밖에서 놀란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그 기가 막힌 총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호가 제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엄마, 그 많은 돈이랑 회사 관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응? 소은이가 카메라를 끄지 않은 채 제 옆에 서서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곁에서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저 나쁜 변호사한테서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강 변호사가 참다 못해 은호를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당장 회장님 곁에서 떨어져. 나가란 말이야. 결국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난동을 부리는 은호와 소은이를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거나, 내가 아들이라고. 내 엄마한테 내가 가겠다는데 왜 이래? 복도 끝까지 들리는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을 바라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재훈 사장이 울상을 하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김재훈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조간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일면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제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명가 푸드 차명숙 회장, 치매 및 건강 이상설 논란 증폭. 지금 이사회에서 회장님 직무정지 안건을 긴급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중증 치매에 걸려 판단력을 상실했고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거짓 내용이 사실인 양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 정문 앞에 시위대도 몰려왔습니다. 회장 퇴진과 강 변호사 구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확인했는데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이 욱신거렸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명가 푸드 차명숙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로 굳어지면서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며느리는 회장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측근인 젊은 변호사가 회장을 조종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 자료로 소은이가 기자들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가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납치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왜곡되고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확 뽑아버렸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며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강 변호사가 쏘스라치게 놀라 달려와 제 팔을 지혈했습니다. 저는 피 묻은 손으로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나를 모함하는 건 참아도 죄 없는 강 변호사까지 건드리는 건 절대 용서 못해. 제 목소리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재훈 사장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몸도 편찮으신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 병원 밖에도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치매 회장 퇴진하라. 노인 착취 변호사 구속하라. 저는 뒤를 돌아 강 변호사와 김재훈 사장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기자 회견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설 겁니다. 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십니다.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하시고. 아니요, 괜찮아요. 더 늦으면 정말 저들에게 잡아먹힙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저는 옷장에서 제가 입고 왔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파렴치한 것들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격할 것입니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기자 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근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강 변호사. 내 손으로 직접 매듭을 짓고 끝낼 겁니다. 기자 회견장에 도착하니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기자가 장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눈이 부실 정도로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려 비장함을 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가 푸드 회장 차명숙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제 가족을 둘러싼 추악한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일제히 노트북으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간에 떠도는 제 건강 상태에 대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품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밀 정신 감정 소견서입니다. 치매는커녕 저는 어떠한 인지 장애도 없다는 명백한 의학적 진단입니다. 강 변호사가 단상 옆에서 노트북을 조작해 소견서 원본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의사의 친필 서명과 병원 직인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화면을 꽉 채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며느리분의 주장이 전부 거짓이라는 말씀입니까? 조작된 거란 말입니까? 네, 하나부터 10까지 완전한 거짓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스크린의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제 집 거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소은이가 악을 쓰며 저를 거칠게 밀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소은이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회견장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망났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어서 집이나 팔아서 우리 줘요. 화면 속 힘없는 제가 바닥에 쿵 하고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지켜보던 기자들 사이에서 헉 하는 탄식과 함께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화면이 바뀌고 가족사진 촬영장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소은이가 팔짱을 끼고 제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남인데 왜 끼세요? 빠져주세요. 기자들 사이에서 세상에 저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라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은호가 빈 제 집 안방에 들어와 서랍을 마구잡이로 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끙끙대며 시도하다가 화풀이로 가구를 발로 차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저지른 패륜입니다.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내쳤고 제 집과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며 제가 거부하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며느리분이 인터넷에 올린 그 폭로 영상은 대체 뭡니까? 회장님이 소리 지르시는 건 사실 아닙니까? 강 변호사가 침착하게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왼쪽에는 소은이가 올린 편집된 영상이, 오른쪽에는 원본 영상이 나란히 떴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영상이 며느리가 올린 것입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장면만 교묘하게 잘라붙였죠. 하지만 오른쪽 원본을 보십시오. 원본 영상이 재생되자 소은이가 먼저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른 건 그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앞뒤 상황과 맥락을 모두 잘라내고 피해자인 회장님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분노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떡볶이 장사를 하며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빨대 꽂을 돈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저는 피눈물을 머금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좌중을 둘러보며 선언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저를 기만하고 유린한 저런 페류나들에게는 단 한 푼도 10원 한 장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기자 회견장이 발칵 뒤집힐 듯 술렁였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할 말을 마친 저는 단호하게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얼른 제 옆으로 다가와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 뉴스는 제 기자 회견 소식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2위에는 폐륜 며느리가 올랐습니다. 댓글창을 확인해 보니 여론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악마 며느리, 인간 쓰레기 아들, 당장 구속해라. 회장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저런 것들은 콩밥을 먹여야 정신 차리지. 은혼의 아파트 앞에는 진실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집 밖으로 나오다 딱 걸린 은호와 소은이의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회장님을 폭행하고 허위 사실 유포한 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소은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은호가 갑자기 소은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영상 편집해서 올리라고 시켰잖아. 난 분명히 안 한다고 했어. 그러자 소은이가 독을 품고 달려들어 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웃기지 마. 당신이 엄마 집 털러 가자고 먼저 꼬드겼잖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부부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이 은호와 소은이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워줬고 쌍으로 수갑을 찬 채 질질 끌려가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툭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씁쓸했습니다. 일주일 후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감 번호를 보니 은호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었습니다. 회장님, 안 가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얼굴은 봐야죠. 가보겠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치소 접견실에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은호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은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자 은호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은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은호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입을 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서 여기서 못 살아. 제발 소송 취하해줘. 내가 나가서 일해서 돈도 다 갚을게. 제발 기회 좀 줘. 은호가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고 애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수화기에 대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아들을 잃었다.
내 앞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죄를 지은 피고인일 뿐이야. 은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정말 꼭 이래야만 돼? 나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강 변호사가 옆에서 준비한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유리병 너머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네가 그토록 원하던 거다. 이혼 소송 서류와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사돈댁 공장과 집에 대한 가압류 집행 통지서야. 은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은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 죽어. 저는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급해진 은호가 유리벽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엄마. 방음 벽을 뚫고 은호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문을 열고 차가운 복도로 나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듯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회장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주 괜찮아요. 저는 정말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장례를 치렀으니 슬플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는 회장실 통유리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명가 푸드는 작년의 시련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승승장구하여 매장은 2배로 늘어났고 해외 진출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똑똑 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김재훈 사장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쁜 소식입니다. 경영인 협회에서 회장님을 올해의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만장일치랍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 다들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준 덕분이지요. 저 혼자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회장님. 시상식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스케줄 비워두겠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하세요. 김재훈 사장이 나가고 다시 고요해진 집무실에서 저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숨죽여 살고 있을 아들 은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신호대기 때문에 우연히 허름한 뒷골목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름때가 낀 창문 너머로 설거지를 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다 늘어난 티셔츠, 퉁퉁 부은 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며느리 소은이었습니다. 그때 주방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은이의 등짝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밖에 손님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그따위로 할 거면 당장 앞치마 벗고 나가. 소은이가 자라 목처럼 잔뜩 움츠러들어 싹싹 빌더군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빨리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식당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창문 안을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차 안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뉴스에 나왔던 폐륜 며느리? 맞네, 맞아. 시어머니 돈 뜯어내려다 망한 그 여자. 여기서 설거지하고 있네? 꼴 좋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손가락질에도 소은이는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그릇만 벅벅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동정심조차 잃지 않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남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 변호사가 쭈뼛거리며 보고서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김은호 씨 근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관심 없어요. 치우세요. 그래도 아드님이신데 마지막으로 한 번은. 됐어요, 강 변호사.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다 장례 치르고 정리했습니다. 제게 아들은 없어요. 강 변호사가 제 단호한 눈빛을 읽고는 조용히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주제 넘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호는 지금쯤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며 곰팡이 핀 고시원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겁니다. 드디어 시상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저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눈이 부실 듯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우리 직원분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그날 밤 뉴스에는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을 겁니다. 아마 은호는 좁디 좁은 고시원 방구석에서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 그 뉴스를 봤겠지요. 화면 가득 채운 성공해서 빛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은호는 젓가락을 멈추고 목이 메었을 겁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꺽꺽거려다 들은 건 얇은 벽 너머 옆방에서는 날아든 욕설뿐이었겠죠. 조용히 좀 해. 저 페르나 자식 밤마다 시끄러워 죽겠네. 은호는 소리 죽여 울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을 겁니다. 뼈저린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강 변호사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강 변호사, 저 중대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인 김재훈 사장에게 전적으로 맡기려고 해요. 강 변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퇴라도 하시게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려고요. 강 변호사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회장님. 그동안 너무 쉼없이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강 변호사도 같이 가요.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 휴가도 못 갔잖아요. 내 보디가드 겸 말동무나 해주세요. 영광입니다, 회장님. 어디든 모시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멋스러운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까지 쓴 제 모습은 영락없는 여행객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 옆에서 여권과 티켓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들어가시죠. 출국 수속 시간 다 됐습니다. 강 변호사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출발하시죠, 차명숙 여사님. 그래요, 가요.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게이트를 지나며 잠시 뒤를 돌아 통유리 넘어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애증이 서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안녕입니다. 저는 다시 앞을 보고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서자 승무원이 상냥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푹신한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둥실하고 몸이 붕 뜨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빌딩 숲이 장난감처럼 작아지더니 이내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강 변호사, 정말 아름답죠?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아요. 네, 회장님. 정말 장관입니다. 회장님, 앞날처럼 빛나네요. 저는 스르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까지 따뜻한 평화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온전한 차명숙으로 저 자신을 위한 찬란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는 자유로웠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